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전홍조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한국 최초 필라테스 보급을 하였고요. 20년간 필라테스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또 필라테스 전문인의 취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 SCU 힐링 필라테스라는 주제로 5과목의 특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필라테스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필라테스의 역사를 첫 강의로 하고, 두 번째는 필라테스의 철학과 효과, 세 번째 강의는 필라테스 기구와 매트, 그리고 네 번째는 움직임 향상을 위한 필라테스 해부학과 원리를 강의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SCU 유니버시티 필라테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필라테스 직업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우리가 필라테스를 더 자세히 인지하기 위해서 히스토리 오브 필라테스, 필라테스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창시자 조셉 허버터스 필라테스는 독일 태생입니다. 1880년 디셀드로프 인근 미넨 그라드바흐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 굉장히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구류병도 있었고 천식도 있었고 류머티스 열병도 앓았으며 결핵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적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움직임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또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살펴보면 우선은 보디빌딩이라는 운동도 접근을 했고요. 또 체조, 스키, 다이빙 등 이러한 다양한 운동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어떤 환경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부모로부터 움직임과 웰빙의 영향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필라테스 메소드에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체조상을 획득할 정도로 체조에 능한 그러한 그 전문가였고, 어머니는 자연요법사로서 웰빙을 위한 치유를 진행하였고, 필라테스는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고, 특히 본인은 14세 때 해부학 차트의 모델로 활동하면서 몸에 관한 구조, 뼈의 구조, 그러한 인지를 터득하면서 움직임의 발전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철학인 육체와 정신의 완전한 획득, 이러한 육체와 정신과의 통합이 뭔지에 대한 영감을 깊숙이 가지면서 본인의 움직임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필라테스를 이해하고 필라테스의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912년도에는 조셉 필라테스가 두 가지의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복싱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형과 함께 영국 순회 서커스단에서 그리스 조각상을 공연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영국을 순회하는 중에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조셉은 적국의 외국인으로 간주가 되어서 랭캐스터의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고, 이곳에서 레슬링과 호신술을 티칭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티칭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확고하게 이러한 수감자들이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자랑했다고 후에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을 하면서 이 1차 세계대전 때는 움직임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은 어떤 그 계기가 이러한 컨트롤로지 무브먼트의 어떤 독창적인 운동 체계를 확립하는데 1차 세계대전 랭커스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컨트롤로지는 조절 움직임학으로 정신과 육체의 통합, 또 영혼까지도 통합되는 그러한 통합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랭캐스터 수용소에서 침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침대 스프링을 이용해서 어떤 필라테스의 독특한 기구를 만드는 시초가 되었는데요.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필라테스 메인 기구 중 하나인 유니버셜 리포머가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조세 필라테스가 리포머에서 운동을 하고 있죠. 스프링의 저항을 받고 핸들에 보조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스쿼트 자세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은 이 컨트롤로지를 본인의 철학으로 삼고 필라테스를 초창기에는 컨트롤로지 무브먼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로지 무브먼트는 호흡과 함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정신과 육체, 영혼까지도 통합을 이루는 홀리스틱 건강이라고 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1918년에는 랭캐스터 수감소에서 맨섬 수감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맨섬에서는 필라테스가 간호사의 역할로 그 컨트롤로지 움직임을 티칭을 하고 부상을 당한 그 전시자들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스프링의 보조를 받으면서 이러한 조절 움직임학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전 세계가 겪었지만 이 당시는 스페인 독감 팬데믹이 있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캠프 수감자들은 건강을 지킨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건강을 지킨 업적을 조셉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당시 조셉은 피지컬 컬처라는 그 당대의 운동 문화의 지지자가 되었는데요. 피지컬 컬처는 신체 활동을 통해서 마음의 수양과 함께 신체적 교육을 강조하는 넓은 범위의 당대의 운동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그 조셉을 보면은 그냥 육체적인 운동만이 아니라 육체를 단련시키면서 정신도 향상이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역시 피지컬 컬처의 지지자가 되었고 그쪽으로 계속 지속적인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 최초의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보시면 되고요. 뉴욕에 있는 전 세계 첫 스튜디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랭캐스터에서 개발한 그 리포마 기구가 있죠. 여러분 이러한 스튜디오가 최초로 뉴욕에 설립이 되고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 조셉 필라테스는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함부르크 현병대에게 호신술과 신체 훈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일반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필라테스 티칭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당시에 조셉 필라테스는 그 홀리스틱 테라피에 굉장히 매료가 되어 있었고 또 신경치료법, 호흡치료법 그리고 명상에도 매료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계기는
무용가 조셉 필라테스가 협업인데요. 이 최초의 협업은 영국 루돌프 라반과 독일의 메리 비그만, 무용수이자 안무가입니다. 이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영국 라반 댄스 센터의 설립자이고 루돌프 라반은 무용 이론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에 루돌프 라반은 조셉의 이론과 조셉의 몇 가지 움직임을 본인의 이론에 접목을 하였습니다. 라반 무브먼트 어널리시스라고 LMA가 있고요. 초창기에는 이 LMA 이론은 무용수들의 움직임 또 안무가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했다면 오늘날에는 LMA는 정신병원에서 그 환자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보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환자들이 굉장히 움츠리고 있습니다. 그 몸의 표현은 정신적으로 그 몸을 통해서 정신을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죠.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분의 그 병명을 분류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무용가 메리 비그만은 무용가이면서 안무가인데 필라테스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필라테스를 무용 수업의 웜업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떠한 선례를 남긴 이 무용과 필라테스의 협업의 시초가 된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움직임이 단지 움직임 신체 활동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면서 움직이면서 마음까지도 향상이 되고 정신도 향상이 된다. 그거를 분명하게 그 마인드 바디 센터링이라는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입니다. 움직임의 특성은 마음이 어떤 순간에도 몸을 통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움직임은 몸을 통해 마음의 표현을 관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곧 움직임으로 정신을 향상할 수 있고 우리가 정신 또 인지가 향상이 됨으로써 마음도 또 움직임도 향상이 될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이 되고 서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상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마인드 바디 스쿨이 있고요. 그 학교에서는 우리가 그 심리 치료를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소매틱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이 심신의 단련을 하는 그러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5년은 조셉 필라테스가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독일 정부로부터 새로운 군인 집단 훈련 지시를 받았는데요. 조셉 필라테스가 생각할 때는 독일이 또 다른 전쟁 준비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 판단하고 더 이상 거기에 인볼브하고 싶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가는 그 배 안에서 젊은 간호사인 클라라를 만나게 되고요. 클라라는 조셉의 아내가 되어 그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티칭을 돕는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는 이러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후에 들은 이야기는 클라라가 간호사였고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몸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조세 필라테스보다 더 필라테스 지도를 잘 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후담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연대별로 1930년도 조세 필라테스가 뉴욕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첫 스튜디오가 뉴욕 시티 발레단과 같은 건물에 전 세계 첫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는데요. 30년대 뉴욕은 무용의 메카가 되었으며 이 시기 조셉은 무용수의 부상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로 명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절 움직임학, 컨트롤러지 무브먼트는 많은 무용수들의 훈련과 재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많은 무용수들이 필라테스 1세대가 된 역사적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뉴욕 많은 무용기관에서 필라테스를 무용수의 웜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무용수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용수들이 많이 1세대 트레이너가 된 역사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930년 그리고 1950년도 뉴욕 라이프를 보면요. 그 뉴욕 시티 발레단의 예술 감독이었던 조지 발란신, 그리고 현대무용의 어머니였던 마사 그라함, 그리고 부부 무용가 안무가인 테드 쇼과 루스 세인트 데니스, 이 부부 안무가, 그리고 또 하냐 홀롬이라는 무용수, 이런 사람들이 필라테스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또 무용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가서 필라테스를 해라. 조셉을 만나서 필라테스 훈련을 받아봐라. 재활을 받아봐라. 이래서 제가 알기로도 무릎의 부상, 또 척추의 부상, 또 발목의 부상, 이런 많은 사람들이 조셉 필라테스를 찾아가서 필라테스 수업을 받는 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그 영화배우 비비안 레이 앤 로렌스 올리브, 그리고 뉴욕시의 그 상류사의 구겐하임의 가족들, 의사, 음악가, 사업가, 체조 선수, 서커스 공연자 등 뉴욕의 필라테스 고객층이 빠르게 확산되는 그러한 50년대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세대 트레이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무용수들을 보면은 코롤라 테리가 있고 이브 젠트리, 로마나, 론 플렉처, 캐시 그란트, 브루스 킹, 롤리타 샌 미겔, 메리 본 등이 있어요. 사진에 몇 분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분들이 직접 티칭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1세대 트레이너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무용수들이 필라테스를 접하면서 1세대가 된 역사적인 배경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영국의 로얄 아카데미 오브 댄스에 유학을 가서 그 영국에 처음 필라테스를 도입한 알란 허드만에게 필라테스 수업을 듣고 굉장히 영감을 받고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알란 허드만에게 1997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국립발레단의 무용수로 있으면서 발목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무용수의 경력을 단절하고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영국을 가서 필라테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무용수의 어떤 그 재활, 또 미연의 부상 방지, 그 다음에 무용수의 테크닉 향상, 이런 것들로 이러한 필라테스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고, 저는 그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이거를 연구를 해야겠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라반 댄스 센터에서 MPhil and PhD 과정으로 제가 이 필라테스를 통해서 무용수의 부상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무용수의 테크닉을 향상시키는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러한 그 계기를 통해서 필라테스를 접하게 되었고 2000년도 돌아와서 한국에 필라테스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950년도 뉴욕에서 필라테스 발전을 살펴보면 조셉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은 신체와 정신 수양의 체계적인 훈련이 개인의 인지 향상을 돕고 이러한 인지 향상이 됨으로써 전 세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고통을 감소시킴으로써 병원이나 정신병원, 감옥 등 수용시설의 필요가 축소된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컨트롤러지 무브먼트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조셉의 비전이었고 이것이 후에 그 현실로 현실화되는 꿈이 현실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1950년도 뉴욕을 살펴보면 뉴욕은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필라테스가 노출이 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뉴욕에 있는 레녹스 힐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로 있는 헨리 조던은 필라테스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조셉에게 많은 환자를 소개하기도 했고 또 1세대 트레이너인 코롤라 트리에를 고용하여 필라테스의 방법론을 환자들에게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러한 강력한 지지자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는 의료계에 굉장히 편협한 시각도 있었고 또 수동적인 예방의학 그다음에 신체 컨디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매우 분노하기도 하였고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를 거쳐서 그 60년대 그리고 80년대 뉴욕을 바라보면 50년대 이미 뉴욕에서는 무용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뉴욕에. 그리고 조셉 필라테스가 무용수들의 어떤 부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이 컨트롤러지 무브먼트가 무용수들이 신체 훈련과 테크닉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줬고 이러한 배경이 1세대 트레이너가 되었어요. 그러나 50년대의 발전은 약간 미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60년대에 들어서서 많은 기관에서 필라테스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이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뉴욕에 있는 뉴욕 대학에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예술 고등학교에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할렘 댄스 시어터에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클락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이러한 필라테스의 방법론을 웜업으로 받아들이고 또 학생들의 테크닉 향상을 위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조용히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60년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중반부터는 뉴욕에서 필라테스 방법론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댄스 캠프 제이콥 필로에서는 조셉에게 기회를 주어서 산속에 있는 이 무용 캠프에 와서 매트 운동을 개발을 하고 또 2개의 책, 리턴 투 라이프를 저술하게 한 그러한 또 그 무용가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도 하고 이 무용계가 필라테스가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한 뉴욕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변화는 1세대 트레이너들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롬 앤드류는 파리로 이동을 하고요. 이브 젠트리는 멕시코로 가고 론 플렉처 발레리노이면서
남자인데요. 캘리포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뉴욕에 있을 때부터 이동해서 계속 continuing practice와 연구를 통해서 이 테크닉을 발전을 시키고 또 결국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되고 이 발전에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 3년도에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라테스가 의학적인 수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 뉴욕에서도 이미 의료 쪽에서 재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병원에서 정형외과 원장인 제임스 게릭이 최초의 댄스 의학 클리닉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라테스로 재활하는 아주 그 명성을 인정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뉴욕에서 2세대들의 활약이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때 필라테스 붐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정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병원 정형외과 원장은 론 플렉처를 고용해서 이러한 그 댄스 의학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필라테스를 재활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붐이 일어난 건 사실 론 플렉처가 캘리포니아 그 헐리우드에서 그 유명한 배우들을 필라테스를 접목시키면서 필라테스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폭발적인 붐이 일어났다고 그러한 역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0년대 이러한 붐이 일어나고 또 그 2세대들의 활약이 정점을 이루었는데요. 1990년대에는 새로운 필라테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990년도에 어떠한 한 사람이 필라테스라는 거는 나만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필라테스 그 상표권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는데요. 이 소송에서 필라테스 용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다. 그 이유는 필라테스 기구라는 독특한 기구를 통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법정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새 시대가 열렸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 전 세계가 필라테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상표권 소송의 승소 이후에 정말 이런 정신과 육체의 조화로운 운동법 필라테스는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드디어 조셉의 정말 비전, 꿈이 실현이 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소 후에 미국에서는 필라테스 메소드 얼라이언스라는 기구를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2005년이었어요. 이 창립을 하면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여기서 그 첫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는요. 이 조셉 필라테스가 독일이지만 조셉 필라테스는 미국인에게 이 필라테스 유산을 남겨주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필라테스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요가 정신이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요가 정신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조셉 필라테스에게 물려받은 이 필라테스 유산의 정신을 지키자 하는 게 PM의 창립의 목적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는 이 기준을 마련하자. 세계적인 필라테스 기준을 확립해서 이 필라테스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확립을 하자. 이게 필라테스 메소드 얼라이언스의 창립이기도 했습니다.
PMA가 만들어질 때 이 데보라 레스는 켄 앤덜먼과 함께 필라테스 상표권 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사실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PMA라는 기구를 만들고 초대 회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PMA 서티피케이션 이그잠 의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이 데보라 레스는 1세대 코롤라 투리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사 그라함의 제자로 현대무용을 전공을 했는데 무릎에 부상이 있어서 필라테스를 접하게 됐고 결국은 필라테스 2세대로서 필라테스 상표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성소를 하게 되었고 PMA 기구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롤라 테리의 전통기구 재생산 특허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PMA 목적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인 조셉이 미국인에게 물려준 필라테스 유산의 정신을 보호하자, 남발하지 말자 이거였고요. 또 세계적인 필라테스 기준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매년 그 컨퍼런스에 참여시켜서 계속적으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좋은 수업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확립하자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PMA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요. 정말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필라테스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아주 성공적인 그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전 세계의 필라테스 확산 그리고 필라테스의 발전 그 연도별 단계를 보셨을 때 어떻게 필라테스 1세대 트레이너들이 무용수가 되었으며 또 어떻게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한국의 필라테스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가 영국에서 필라테스를 만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필라테스가 있다 하고 한국무용과학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필라테스가 발전이 되었고 저는 20년 동안 세계적인 수준의 필라테스 교육 보급 그 다음에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도모 이런 것들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SCU 힐링 필라테스와 SCU 유니버시티 칼리지 필라테스 전문 교육 보급을 실시할 예정이고 통합 건강관리 전공에서 어떤 시너지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조세 필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컨트롤로지 무브먼트 철학에는 전신의 건강이 있습니다. 전신의 건강은 단지 운동만이 아니라 정말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뉴트리션 어떤 식습관 그리고 또 그 일과 휴식의 밸런스 그 다음에 건강한 아주 신선한 이 산소 또 햇볕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레크레이션의 어떤 접근 이런 걸로 릴렉세이션을 시키면서 웰빙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 그 중에 필라테스는 신체 훈련에 속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대학의 의과대학에 가서 하는 퓨처 포럼 최고위 과정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요. 목표는 이렇게 의료가 발달을 했는데 운동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질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란 거는 우리나라의 의료
전 세계 의료가 첨단을 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웠고요.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걸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건강을 위한 치료가 병원의 의사들의 지시만 따르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그 두 가지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제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치료의 효과를 주고 환자는 생활 습관이 책임인 것입니다. 생활 습관 안에는 좋은 식습관, 그리고 신체 훈련, 그리고 전신의 릴렉세이션, 이런 것, 곧 정신과 육체와 영혼까지 통합되는 이러한 시스템의 그 생활 습관을 책임졌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운동도 이렇게 최첨단의 의료이지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그 의과대학의 노년 전문 그 의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신체 운동은 걷기만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걷고 또 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의 문제, 척추의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립이기 때문에 그냥 서서 걷고 뛰는 것도 좋지만 또 다른 방법의 운동 메소드를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신체 훈련을 했을 때 훨씬 효과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역사를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셨지만 필라테스는 5가지의 포지션, 누워서, 엎드려서, 또 사이드라인, 옆으로 누워서, 앉아서, 스탠딩, 서서 이러한 운동을 포지션에서 실시를 하게 되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기구를 통해서 스프링의 보조를 받으면서 또 스프링의 저항을 받으면서 아주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통합 건강관리 전공에서 이 중요한 운동의 일부분을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학교에 와서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5번의 특강이 이루어지는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이메일이라든지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특강 History of 필라테스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2번째 강의 필라테스의 철학과 효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시는 조세 필라테스가 56세에서 87세까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세 필라테스는 66년도에 화재로 87세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인 어떤 그 특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필라테스를 이해하시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